미래를 보는 창 JTV. 안녕하세요. JTV 제이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거든요. 특히 이번 2019년 1분기 어닝 시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2018년 하반기에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고, 과연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런 둔화가 단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인지, 그래서 향후의 그 추세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실적 보고 시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두고 과연 그 기업들의 실적 상황들, 그리고 현재 그 많은 주류 매체들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펀더멘털보다 실제 얼마나 더 약해진 상태인지를 조금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들과 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상편과 하편 두 개로 좀 나눠봤고요. 오늘은 이제 상편, 그리고 월요일날 하편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랜스 로버트라는 그 경제학자이면서 전략가인 이분의 그 보고서에서 이제 좀 주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2018년 이제 마지막 분기죠. 4, 4분기 실적 보고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살펴볼 수 있다. 지난 11월 감세 효과가 매우 짧은 반면 항상 강세를 이야기하는 매체에 의해서 완전히 인식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다. 소득과 이익 증가율을 1년 단위로 비교하기 때문에 감세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미국에서는 단기적인 경제 성장이 첫 번째로 인위적인 부양책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의 늘어나는 적자 지출을 통해서, 그리고 번영의 환상을 주는 재정 정책,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제 성장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일단 세금 전후의 순기업 이익을 보여주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주황색으로 보여지는 게 이제 세후입니다. 세후. 이제 세율이 적용된 그 후에 그 기업들의 이익이고요. 그리고 남색이 이제 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순수하게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그 녹색으로 이제 표시한 부분 있잖아요.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 요 막대기로 표시한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지금 요 영역. 이 영역들이 세율입니다, 세율. 지금 이게 2018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는 세율이 갑자기 확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막대 그래프가 확 떨어졌습니다, 여기. 여기까지 확 떨어진 상태인데, 이만큼 감세를 해준 겁니다. 감세를 해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감세 효과로 인한 그 영업이익률의 증가율을 좀 걷어내기 위해서 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원래 그 영업이익, 기업들의 이익 상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그래프가 지금 2014년 그리고 뭐 2017년 아무튼 이 영역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이 영역을 못 벗어나고 있고 아직도 예전 수준 그대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지난 위기 이후에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해왔잖아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영업이익이나 기업들의 전체 이익이 증가세를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QE가 종료되는 시점, 2014년까지 이제 QE가 진행이 됐고, 이제 2015년부터는 이제 QE가 진행이 되지 않았죠. 공교롭게도 그 시점부터 더 이상 이 영역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이제 세율이 적용된 이유는 오히려 신기록을 세웠어요. 굉장히 좋게 보이죠. 보통 이제 보호되는 그 영업 기업들의 그 이익은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그래서 이 시기에 특히 2018년 2분기에 분기별 그 GDP 성장률이 굉장히 역사적인 기록이다 하면서 뭐 자랑을 했었잖아요. 다 감세 정책 때문입니다. 결국에 차트로도 이제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죠. 과연 2018년에 트럼프가 내세웠던 엄청난 그 GDP 성장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기업들의 감세 정책에 의해서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차트로 세전 이익과 세후 이익을 비교해 보니까 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기업의 세전 이익은 2011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주목을 해라.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남색.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11년 수준이 요거잖아요. 지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살짝 꺾였죠, 밑으로.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기업의 이윤은 증가하지 않았다. 2018년 기업의 세후 이익은 역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을 했다. 그러니까 세율이 이제 적용된 이후로는 최고 기록을 달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이익은 7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었어요. 그 기록을 만든 거는 이제 감세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제 방금 차트로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이제 연두색은 제가 추가로 이제 등록한 이제 제 견해거든요. 특히 이것은 2018년 2분기에 놀라운 GDP 성장률을 만드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추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많은 구매가 이제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것과 합쳐져서 2018년 2분기에 놀라운 분기 성장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로 만들어낸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소비가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실질적으로 2% 이상 성장을 했다면 세율이 적용되기 전 세전 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세전 이익은 이 구간에서 계속 머물러 있죠. 지금 2011년 이후 전체적으로 이 영역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GDP는 이제 매년 성장에 따라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 밑에 그 사람들이 경제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체감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인위적인 그 부양책들, 통화정책들, 감세정책 이런 정책들로 인위적으로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고 믿게끔 환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만약 GDP 성장률이 2%인데 기업들의 세전이익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책에 의한 거짓 성장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런 형태는 이제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보고된 세후 기업의 그 이익은 2014년 수준으로 다시 감소한 상태라는 것을 주목하라. 결국 감세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빨리 사라졌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후 이익을 보면은 지금 주황색이잖아요. 주황색. 지금 작년 3분기, 4분기를 통해서 다시 흐름이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결국 이때 찍었던 2014년 이제 가장 좋았던 시기죠. 가장 좋았던 시기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문제죠. 근데 문제는 이 흐름 자체가 이렇게 감세 정책을 해줬는데도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2017년 수준으로 세율을 적용을 했다면 만약에 이때죠, 이때 2017년 세율은 요겁니다. 요거. 감세 정책을 적용하기 전에 이 수준으로 만약에 세율을 적용을 했다면 기업들의 세후 이익에서 둔화된 모습을 우리는 좀 더 빨리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좀 더 빨리. 지금 연준이 이제 공식적으로 올해 3월 달에 경기 둔화를 인정을 했잖아요. 만약에 감세 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연준에서 좀 더 빨리 경기 둔화를 인정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GDP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기업들의 그 이익은. 그리고 이 시기에 글로벌 경제는 이미 둔화되기 시작했었습니다. 2018년에. 미국을 제외한 그 글로벌 경기.
그런데 트럼프는 감세 정책으로 미국의 경제 둔화를 감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에. 거꾸로 얘기하면 트럼프가 머리를 쓴 거죠. 똑똑하게 머리를 쓴 겁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이제 트럼프가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고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이제 명목상의 그 기업들의 영업이익 그리고 GDP는 굉장히 좋은 지표를 나타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고 계속 비난을 했습니다. 이제 거꾸로 되돌아보아서 이제 보니까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트럼프는 당시 감세 정책으로 그 상황들, 둔화되는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 감추려고 했고,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부담하는 그런 그 이자 부담률 이런 것들을 올리면 감세 정책의 효과가 빨리 사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트럼프가 비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제가 좋았다면 금리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가할 필요가 없었어요. 트럼프는 이 구조를 지금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감세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해서 어쨌든 미국의 경제가 둔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겉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겠죠. 2018년에. 그리고 2018년 4사분기 수익의 전부를 가지고 우리는 그 결과를 볼 수 있다. 아래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는 스탠다드 푸어에서 도출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요겁니다. 이 내용. 2018년 마지막 분기의 영업이익은 주당 41.38달러에서 35.03달러로 15.35%가 감소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분석에 있어서 대부분 이제 쓸모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유가 영업이익에 나쁜 영향을 주는 상황들을 다 제외를 시키고,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부분도 조작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익이 주당 36.36달러에서 29.96달러로 20.35%가 감소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스탠다드 푸어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실제로 보고하는 내용을 다 까보니까 이런 것들 다 제외시키고 나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됐다. 이 수치다. 라고 스탠다드 푸어에서 도출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수익 자체도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수익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고, 감소된 퍼센트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업들의 그 수익 추정치가 이렇게 엄청날 수 있을까? 요거는 이제 기업들의 수익 추정치거든요. 여기 보면 다 수치가 엄청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2018년 전체 보고에서, 그러니까 한 해 보고입니다. 한 해. 주당 영업이익은 2017년 주당 124.51달러에서 2018년에 151.6달러로 무려 21.76%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보고된 이익도 같은 기간 동안에 109.99달러에서 132.39달러로 증가해서 20.49%의 연간 이익을 보았다고 이제 보고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급증이 대규모 법인세 인하의 혜택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거고, 2017년 연간 영업이익 증가율이 17.17%였거든요. 그리고 신고소득 증가율도 16.21%. 그래서 세금 감면의 혜택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한다면 이러한 이익은 그다지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시장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그 마켓워치의 그 편집장인 쇼 랭글로이스가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일단 이건 이제 지금 상황입니다. 애널리스트 니콜라 콜라스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약 3%의 이익 성장이라는 낙관적인 기대감으로 2019년 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 1월 달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가가 이제 계속 강하게 반등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2019년 1분기를 시작을 했는데, 다 지나고 나니까 현재 4%의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그리고 이것은 결국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이전 기간과 비교한 결과랑 이제 관련을 해서 2016년 2분기 이후 가장 나쁜 성적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마이너스 성장을 불러일으키는 성적입니다. 여기서 큰 이슈는 이겁니다. 일단 그 수익 성장이 분기당 5%여야 된다는 그 관점이 있거든요. 월가에서는. 그런데 4% 하락, 4% 하락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월가에서. 그래서 이번 분기는 마진 압력이 굉장히 강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서 비교를 해볼게요. 결국 이것은 조정이다. 그리고 지난 두 분기의 급격한 성장 둔화에 뒤이어서 나오는 결과라는 거. 여기서 지난 두 분기는 2018년 3분기와 4분기겠죠. 3분기와 4분기에서 이제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둔화되는 흐름에 이어서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수익 자체는 낮아지진 않았거든요. 수익 자체는. 그런데 기업들의 수익이 경기 하강에서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2001년 그리고 2008년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기업들의 급격한 수익 하락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 닷컴 버블 전에 이런 갑자기 수익 그래프가 꺾이는 흐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직전에도 수익이 이제 갑자기 꺾이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침체가 왔죠.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확 꺾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 이제 텍스 리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감세 정책을 걷어낸 겁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에 2018년부터 감세 정책이 적용이 돼서 이 그래프가 상승한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기업들의 그 이익 흐름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감세를 이제 걷어내야겠죠. 감세 효과를. 그래서 감세 효과를 걷어낸 상태에서 이런 흐름을 이제 보여준 건데 굉장히 안 좋은 신호죠. 분명히 침체 이전 사이클에서도 이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징후고, 그래서 2019년 1분기 어닝 시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겁니다. 과연 어떻게 나올 건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2018년 자사주 매입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진행이 됐었고 신기록을 세우면서 이 자사주 매입 규모가 신기록이었습니다. 역사상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신기록을 가락 채웠는데 이런 과정에서 수익이 감소했다라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업들이 2019년에 다시 자사주 매입에서 신기록을 가락치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문제는 과연 이런 자사주 매입이 얼마나 bang for the buck,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난 효율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차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보면은 요 차트 주황색, 요 차트가 한마디로 말해서 좀 유통주로 보이거든요. 유통주, 주식에서 유통주가 이렇게 해서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시장에 나오지 않게 되거든요. 그 물량들은. 그래서 시장에 나오지 않게 되는 이제 물량이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유통되는 주식 수량은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2011년에서 2012년 그때부터 엄청난 자사주 매입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차트를 보면은 기업들의 그 이익 성장률이 2014년
2014년까지가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 났거든요. QE가 이제 종료되는 그 시점. 그 시점까지 이제 성장세가 마무리됐고, 지금 이제 둔화된 흐름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수년째. 그래서 이것을 감안했을 때, 주식시장은 오히려 더 상승했단 말이죠. 계속. 그건 바로 미국들의 이런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엄청난 자사주 매입이 일조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수익이 감소한다? 그거는 굉장히 치명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 침체를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19년 1분기 다음 주부터 이제 발표되는 실적 보고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차트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수년째 미국들의 실제 기업의 수익은 정체됐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경제의 70%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미국 기업들의 이런 수익이 만약에 둔화된 상태라면은 원래 GDP의 실제 그 성장률도 둔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경제 둔화를 두려워했던 이제 트럼프가 미봉책이지만 어쨌든 이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이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적용을 한 건데, 이 감세율을 보면은 둔화되는 이 시점, 여기서 한번 1차적으로 이렇게 낮췄어요. 그리고 또 낮춘 겁니다. 이렇게 딱 QE가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 기업들의 이익이 오히려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크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1차적으로 이렇게 감세를 적용하고, 그리고 또 감세를 또 적용을 한 겁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정치가 입장에서는 자기 임기 내에 뭐 경제가 둔화된다거나 침체가 된다거나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많은 시장의 그런 관심들, 사람들의 그 관심들 속에서 GDP가 이제 둔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감추기 위해서 일단 미봉책으로 감세 정책을 적용을 한 겁니다. 하지만 감세 정책을 확대하다 보면은 정부의 적자 지출이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 뭘로 채웁니까? 무역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이 구조에서는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역전쟁이라는 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런 흐름에서 무역전쟁을 시작을 했을까? 일단 이 GDP 성장을 이런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들로 지속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로 계속 가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재 그리고 미래에 해당하는 미국 기업의 이익을 모두 다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지금의 그 미국 기업들의 그 이익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미래의 미국 기업들도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에 시장 개방, 수입량 요구, 수입량 그 증가 요구, 그리고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 기술 이전,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게 결국 중국 제품이잖아요. 중국 제품. 중국 제조 2025가 결국엔 미국 기업들이 생산해내는 제품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무역 전쟁에, 미중 무역 전쟁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결국에 미국 기업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한마디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죠. 그래서 소비가 제가 경제의 70%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둔화와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 기업 제품들의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그 제품들을 많이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미국의 GDP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무역전쟁이 시작된 거고, 이것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을 방해하는 모든 조치가 무역전쟁이라는 형태로 표출이 된 거고, 무역전쟁 내에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라고 했고, 지난 영상에서 구독자 바람향기님이 이런 말을 댓글을 달았어요. 원래 파이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의 파이를 키워서 나라들이 다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 전 세계적인 소비 증가가 전 세계적인 호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는 동반 성장이 가능합니다. 다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한계에 이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파이가 키워지지 않는다, 이런 환경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글로벌 경제 전체 파이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 강자가 약자의 것을 뺏어 먹어야 돼요. 강자가 약자의 것을 뺏어서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무역전쟁이에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시장, 그리고 기타 자동차 관세를 이유로 일본이나 우리나라, 기타 나라들, 이런 것들을 다 걸고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뭐다? 이 전체적인 그 경제, 기존의 성장 방식은 이겁니다. 파이가 이렇게 되면은 매년 파이가 이렇게 커집니다. 글로벌 경제 파이가. 그래서 똑같은 비율로 가지고 있었어도 이 파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각국의 기업들의 이익이 다 늘어나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 파이가 커지지 않게 되면, 여기서 정체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비율로 나눠 먹고 있던 거, 파이가 커지지 않기 때문에 둔화되잖아요. GDP상으로는 이제 둔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런 환경은 결국 소비가 심리가 악화가 되죠. 소비 심리가. 그러면서 침체로 이어집니다. 오히려 파이가 점점 조금씩 야금야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가장 강대국 미국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국 입장에서 이게 만약에 미국 거라면 옆에 거 뺏어 먹어야죠. 이거 다 뺏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를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야겠죠. 그래야 GDP 성장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결국 경제적 파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국 미국과 거래해왔던 기존의 국가들의 무역 협정을 모두 손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막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을. 무역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무역과 관련된 모든 협정을 다시 재협정하는 거, 미국에게 기존보다 더 유리하게,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기축통화국은 무역에서 적자를 봐야 됩니다. 달러라는 그 기축통화를 전 세계에 이제 뿌려서 유동성을 이제 계속 투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계속 무역 규모가 커지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파이가 더 이상 커지지 않으니까, 기존에는 이 무역 적자를 보면서도 파이가 커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파이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무역에서 적자를 봐야 되는 이러한 그 구조가 다 무너진 겁니다. 양육강식으로 이제 바뀐 거죠, 환경이. 기존에는 동반 성장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강자가 약자를 뺏어 먹어야만 GDP 성장이 유지가 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역전쟁을 이해하시면, 왜 미국이 갑자기 저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좀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018년에 미중이 만났을 때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뭐라고 했나요? 야, 니네 소비시장 키워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시장 키워라. 왜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은 미국 시장인데 글로벌 경제적인 그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또 다른 소비시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보고 소비시장 키우라고 얘기한 겁니다. 소비시장을 키우면 무역전쟁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중국한테 그런 힘이 있습니까? 지금 내부적인 구조로는 이미 지역 간 그 발전 규모나 그리고 생활의 질도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 도시화된 일부 지역 외에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부족 단위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상 민족이 다 통합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땅만 지금 하나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 간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그 소비 시장을 만들려면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비 시장을 키울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체적인 원인, 무역전쟁을 하게 되는 원인, 이런 것들 결국 전체 그 글로벌 경제 파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그런 흐름에 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전의 위기들과 지금의 위기들이 근본적으로 틀린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뭐 2000년 닷컴 버블이라든지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그리고 그 이전의 그런 위기들 이런 것들은 시장의 전체적인 그 경제 파이는 나쁘지 않았어요. 계속 상승하는 그런 흐름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정 세션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침체를 만든 건데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이 성장 자체가 다 닫힌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 그리고 여기서는 강자가 약자를 뺏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전환된 거라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긴 장기 사이클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겁니다. 이것도 이제 같이 고려를 하신다면 왜 지금 흐름이 장기 사이클이 같이 끝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랑 맞물리는지를 또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펀더멘털은 알려진 것보다 약하다 상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시기부터 발표되는 그 미국의 실적 보고들 주의 깊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장을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요거는 우리나라 선물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선물 시장인데 아직까지 크게 주목해 볼 만한 사항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연결 선물 기준으로 290.8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제가 저번에 예상했을 때 엔딩 다이애고널 파동으로 지금 마무리 짓는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저번 금요일날 이 시기까지.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오버랩이 발생하고 있죠. 일단 여기서 시작된 조정이 이걸로 끝났는지 이걸로 끝났다면 지금 파동은 엔딩 다이애고널로 이렇게 지금 마무리된 겁니다. 마무리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하락이 나오겠죠. 그런데 조정 파동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트라이앵글로 여기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엔딩 다이애고널 파동은 다른 색깔로 할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어쨌든 여기서 이거는 3분봉으로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고점을 갱신한 이 파동이 눈에도 잘 보이시죠? 이게 3파동 형태로 갱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딩 다이아고널 파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 뭐 여기서 시작됐다고 감안을 해도 지금 결국 이런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때 마무리되는 이 고점이 과연 이거를 넘길 거냐 말 거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장의 향방을 가늠하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연출이 될 것 같아요. 어닝 시즌이 돌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닝 시즌을 기다리느라고 지금 시장이 큰 방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요거를 넘는지 안 넘는지, 그리고 지금 계속 오버랩 형태의 그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마무리될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면은 여전히 요 흐름, 요 짧은 이 단기 상승, 요 추세 안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계속. 여기서 아직 크게 뭐 변화된 건 없습니다. 물론 저번에 이렇게 환율이 급등한 그런 흐름을 이제 보여줬었지만 어쨌든 이 추세대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염려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겠죠. 그리고 미국 시장 쪽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 선물 시장인데 미국 선물 시장도 아직 뭐 크게 눈에 띄는 그 흐름은 없습니다. 계속 지금 며칠째 계속 이 흐름에서 멈추고 있죠. 그리고 일단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버랩 되는 이런 파동으로 마무리 지을 것으로 일단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선물 시장을 보면은 어제 꽤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꽤 큰 하락이 나왔는데 시장 자체에서는 좀 디플레를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품 시장이 다 하락했거든요. 모든 상품 시장이 다 하락했다라는 거는 디플레를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하강을 이제 우려하는 것이 조금 예상이 되긴 하는데 하루만 가지고 그거를 뭐 예측하기에는 단정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장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는 메인 카운트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다 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건 조금 더 지켜보죠. 지금 뭐 이 흐름이 이 비파동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삼각 트라이앵글 형태로.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지켜봐야 됩니다. 모든 사이클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기 침체 전에 디플레가 일어나는 구간에 상품 시장이 다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나 그 외 기타 부양책을 사용을 하면서 금과 은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같이 이제 감안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것을 예상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보면 되고 지금 우리나라 뭐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역시 지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어닝 시즌의 그 결과를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IMF에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 경고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 결국 글로벌 경제 파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환경에서 이런 환경에서는 강대국이 나머지 국가를 이제 공격을 해서 뺏어먹는 파이를 뺏어먹는 형태의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는 당연히 이머징 마켓이 타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머징 마켓에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환율이 오르거나 기타 외환 위기를 일으킬지 말지 그런 것들도 다 이런 흐름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다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